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그 나이 때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어린아이일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고, 학생 때는 학생의 본분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직장인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을 해 성과를 내는 것이 몫이고요. 또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한테 효도하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지혜를 후손들을 위해 남겨주는 것이 사람이 그 나이 때에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데요. 다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댁은 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이값 하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값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너무 강조하시고 요구를 하시니 부담스러웠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올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많이 뵙진 못했었어요. 시댁에도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 준비로 밖에서 뵀지만 잠깐 짬내서 본 거라 시부모님과 마주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이나 갈등도 없었고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지요. 그야말로 무늬만 가족이 되는 식의 관계였어요. 낯설고 어색한 관계였어요.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였고요. 저도 뭐 아부의 소질이 없어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똑같은 성격인 것 같아 보였어요. 잔소리나 우려의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 그렇다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거나 보듬어 주시려는 면도 없으셨어요. 저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잘 파악했다고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식 후에 집들이 할 때였는데 저희는 양가의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 집을 샀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집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결혼을 한 편이고 결혼 후 양가를 한 번씩 모셔서 집들이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고로 결혼을 했으면 부모에게서 독립한 거랑 똑같은 거야.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독립이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 반찬해달라, 애 봐달라 하면서 다시 부모 도움 받으려고 하잖니. 나는 그런 거 탁 질색이고 반대한다. 사람이 나이 값을 해야 해.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결혼을 했으면 딱 독립이 되어야 한다. 나도 이 나이 먹고 너네 뒷바라지 할 생각 없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 혹여나 나한테 뭐 시킬 생각하지 말고 반찬이 부족하면 사 먹고 혹시라도 애 맡길 생각이면 애초에 낳질 말아라. 이 나이 먹고 너희 뒤치다꺼리 하면서 내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어. 나도 너희들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너네도 부모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살으라 이 말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잘 알아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없이 성숙하게 만사를 대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엄마, 우리를 너무 벽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네 할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난 좀 서운하네. 그 서운함도 잘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것도 어른의 몫인 거야. 알겠어? 우리한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도리만 다하고 살면 된다고. 알겠지? 아무튼 엄마는 못 이긴다니까. 알았어요. 서운함도 잘 견뎌내고 극복해낼게. 남편은 좀 서운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런 마인드가 좋았어요. 요즘 시댁과 마찰이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서 갑자기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야 하는 거라 불편함과 안 맞는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걸 맞춰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도리만 챙기라고 하시니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시댁에 대한 마음이 되려 편안해졌습니다. 깔끔한 성격의 신세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 더해서 남편의 누나가 있는데요. 시누이의 마인드도 어머님 못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어머님 말씀이 끝나자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옳게. 우리 집은 걱정 마.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당분간 갈 생각도 없어.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은 내가 챙기면 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둘이 잘 살아. 야, 너도 너네 와이프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 알았지? 그래. 네 누나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우리랑 같이 사니까 괜히 효도한다고 우리 집이 닳도록 드나들 것도 없어. 아이 우리가 아직은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 몫을 다하며 살면 된다.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제가 정말 든든하고 개념 있는 시댁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 사는 걸로 보답해 드릴게요. 배려와 사랑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못 보는 훈훈한 멘트 아닌가요? 개념찬 어머님과 시누이의 발언에 시댁 하나는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시댁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싶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은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반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제 몫을 다하며 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이 5월 초여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행사가 많은 달이잖아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신경을 써서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했어요. 저는 심지어 용돈 봉투까지 예쁜 걸로 샀을 만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당일날 꽃과 맛집에서 미리 주문한 케이크도 준비해 갔어요. 어머님도 제가 준비한 선물과 꽃, 케이크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웃으면서 잘 헤어졌는데요. 다음날 시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사람이 말이야. 그 나이대가 되면 해야 하는 몫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먹는 라면과 늙어서 먹는 라면은 다른 거다. 너희 둘 다 지금 연차가 곧 10년이 되고 연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생일 때 이용돈 받았다고 말을 못할 정도야. 너희가 나를 뭐로 보고 고작 이렇게 줬는지 나 너무 기분 나빠서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에는 정성을 다해라. 선물과 꽃과 케이크를 준비해서 갔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먹은 밥값도 저희가 냈어요. 봉투에는 50만 원을 넣었는데 전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다니요.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돈이 적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어머님의 말씀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족했다면 그게 저희의 현실이에요. 제가 부족하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니 그럼 저희가 지금 부족한가 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 아들 혼자 벌 때도 안 그랬어?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도리는 해야 한다고 했잖니. 너희 연봉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았니? 더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선이 이 정도이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을 테니 그건 알아주세요. 시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그전에는 어머님 생신 때 얼마 드렸느냐고 하니까 남편은 30만 원 드렸다고 합니다. 용돈 외에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드렸는데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한계였고요.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엄마가 우리에게 기대가 많은 것 같다며 어버이날에 잘 해드리자고 했어요.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돈 벌어서 어머님한테 다 갖다 바치게 생긴 거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버님이 환갑이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환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를 혼자 계획한 적도 없고요. 그래도 뭐라도 준비는 해야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시누이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아버님 생신인데 아버님 올해 환갑이시더라고요. 행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대관에서 친척들, 친구분들 다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옳게. 아이, 그냥 용돈만 더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돈 드리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각자 정성을 다하자. 그래도 돼요? 너무 소소한 것 같아서 큰 이벤트라도 벌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옳게. 옳게가 아직 우리 집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소란스러운 거 딱 질색하셔. 그러니까 조용히 가족끼리 좋은 곳 가서 밥 먹고 용돈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식당 정도 알아보면 되겠네. 전에 엄마 생신 때 먹었던 거기도 좋아. 저희 집 집들이 했을 때 신우이가 한 말 기억나세요? 자기만 믿으라고, 자기가 시댁일 다 책임진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큰일에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시어머님께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의 의견을 전하며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아버님 환갑이잖아요. 저는 어디 대관에서 친지분들 모셔서 행사를 크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형님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저녁 먹자고 하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시아버지 환갑을 그렇게 넘어가니? 성대하게 열어줘야지. 뷔페도 빌리고 선물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줘야지. 다 큰 자식이 몇인데 어떻게 대충 그렇게 넘어가? 네, 저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형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어머님과 통화하는 게 확실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잘했다. 당연히 뷔페는 호텔이고 사은품은 절대 싼 거 하면 안 된다. 비싸고 좋은 거 해. 그리고 우리 입을 옷도 사야 하고 잔치 끝나면 여행도 가야 하니까 여행은 유럽이 좋겠다. 이 집안은 소통이 안 되는 집이었고요. 자식 위하는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이 아닌데 아주 고상한 척만 하는 사람들인 거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건 좀 과했어요. 저희가 아버님 환갑잔치에 그렇게 쓸 돈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돈도 없었고 그 정도로 형님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았죠. 그걸 고스란히 남편한테 전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서 퇴근 후 집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는지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너는 둘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모으는 거니? 어떻게 살았길래 부모 환갑 때 그 정도 해줄 돈이 없어? 우리가 뭐 큰 걸 바라냐? 내가 차를 바라냐? 명품 가방을 바라냐? 아, 어떻게 그 정도도 못해?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마, 우리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원하는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금액이 어딨냐고. 적당히 좀 해. 네 월급이 얼만데 그 정도도 못해. 네가 마음이 없는 거지. 그 정도도 못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빠 환갑이 여러 번이냐? 인생에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식들이 잘 커서 이렇게 효도한다고 말이라도 하지. 너희 세세한 사정들은 내가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렇게 준비해. 이건 반강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정 따위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어떻게 부모가 이래요? 자기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니. 이건 어머님의 욕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환갑을 어머님 욕심만큼 치렀다가는 결혼식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게 생길 것 같았고요. 빚을 만들어야 할 판이었죠. 시누이한테도 어머님의 말을 전하고 돈이 있냐고 물으니 자기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환갑 준비하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도 결혼하느라 돈을 다 썼고요. 형님께도 여쭤보니까 돈이 없다고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성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 그러면 저희가 사채까지 끌어다 쓸 판이에요. 뭐? 사채? 그럼 유럽 여행은 포기할게. 다른 건 내 말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예, 우리 집에서 처음 환갑 치르는 거야. 손님은 잘 모셔야 해. 어머님, 그럼 저 5성급 호텔은 어렵고요.
고급스럽고 교통이 편한 곳으로 잡아볼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요구 사항에는 못 미쳤지만 적당한 곳에서 환갑잔치를 잘 치렀고요. 손님들을 잘 모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 모든 행사를 당신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꾸역꾸역 하라고 해서 한다고 거짓말을 하셨고요. 거기에 이 잔치가 끝나면 바로 여행을 간다며 뻥까지 치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완전 기가 막혔죠. 어머님, 아버님의 민낯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환갑잔치 후기를 전했어요. 저희 엄마가 좀 상여자시거든요. 오글거리는 거 딱 질색하시고 투정이나 엄살도 없으신 강철 같은 분이세요. 욕심도 없으시고 정말 센 캐릭터인데 제가 하지 못하는 욕을 엄마가 대신해 주셨어요.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나이 한 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유난이냐? 자식들 등골 빼먹는 게 뭐가 그렇게 보기 좋은 잔치라고 호들갑을 떤데 자식들이 잘 되고 화목하고 다정한 집은 아무것도 안 해도 티가 나는 법이야. 뭣도 없는 집들이 꼭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지랄을 하네. 아유 지랄들을 해. 엄마가 대신 욕을 해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빠 없이 산 세월이 20년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떡집을 하며 저희를 키워왔죠. 엄마도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입이 좀 거칠고 말을 예쁘게 하진 않지만 마음은 새털처럼 순한 분입니다. 자식 위하는 건 1등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제 남동생도 있는데요. 검찰직 공무원인 동생이 장난식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그거 가스라이팅이다. 갈치에 협박죄까지. 고속감이야, 위법이야. 벌금 맞고 합의금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 이래서 당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모르면 진짜 당하는 거네. 나도 무리하면서 잔치 치르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자식 위하는 부모님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댁에 돈 다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빈털털이 되는 거야. 등신 안 되려면 정신 차려야 해, 정신을. 그렇게 엄마와 남동생이랑 한바탕 이야기하고 나니까 묵혀있던 채증이 훅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엄마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얼마 뒤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떡집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고요. 평소 뇌혈관이 안 좋았는데 뇌출혈이 일어났고 다행히 손님이 있어서 바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질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동생 전화를 받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없이 눈물만 나오고 다른 사람 시선 따윈 신경도 안 쓰고 무작정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동생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요. 이미 무너져 있는 동생을 보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 침착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사를 만났는데 즉시 발견되어 실려왔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그동안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던 터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그때 느꼈어요. 엄마는 사흘 동안 일식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더 이상 버티기가 버거우셨는지 아빠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희망을 품었는데 소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잘 준비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지요. 엄마 장례며 납골당이며 제가 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차분히 제 옆을 지키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저와 제 동생도 직장 생활을 해서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남편 쪽 사람들과 시부모님 지인들까지 모두 저희 엄마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가족이 많다는 건 든든한 거라는 걸요.
엄마 떡집 주변 상가 사람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모두들 친척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들 일처럼 저희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건네셨고요. 그 말들이 참 따뜻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건물주께서 일을 다 처리할 때까지 가게세는 받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엄마가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살았다는 것과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 엄마도 인생을 이분들처럼 서로서로 도우며 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명복을 받으며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오셔서 조문해 주셨고요. 애통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휴, 엄마가 아직 젊으신데 너무 아깝다. 내가 소식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많이 힘들지? 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다 큰 어른이었어도 힘들더라. 그래도 엄마가 예쁘게 키운 큰딸 시집가는 거 보고 가셔서 많이 걱정하시진 않을 거야.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동생도 장가 잘 보내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 엄마가 걱정하는 건 그거일 거야. 내가 친정엄마 정도까진 아니지만 너희를 잘 보살펴 줄게. 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기운 내야 해.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동생도 무너지는 법이니까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한다. 엄마가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정리할 것도 많을 거야. 어른들, 전문가들 조언 잘 참고해서 뒷수습해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았지? 저희 시어머님은 참 말씀은 잘하세요.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위로가 되었고요. 저에게 필요했던 말이라 어머님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장례 잘 치르고 현실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데 재산 분할이 머리가 아팠어요. 엄마의 재산은 엄마가 살고 있던 5억 원 가량의 아파트와 떡집 자리 상가, 현금 재산이 3억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엄마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지만 얘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좋은 집도 아니고 많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반만 주면 동생은 적당하게 살 만한 곳이 없어서 집은 동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집을 샀었고 친정에서 2억 정도 해주셨었어요. 그때 집을 살 때 좀 피곤했었기 때문에 남동생은 그런 고초 겪지 말라는 의미로 집은 동생이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떡집 세를 빼고 현금 재산까지 합쳐서 차차 반반씩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숨김없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장모님과 추억도 많이 없고 심지어 뵌 적도 별로 없는데 갑작스러운 이별이 가슴 아팠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 남기고 가시고 이걸 우리가 갖게 된다니 참 염치 없지만 감사한 마음이야. 일단 현금 자산은 통장에 넣어놨는데 떡집 정리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동생이랑 반반씩 나눌 거야.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누이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알렸어요. 어떻게 남편을 잘 골랐는지 상대가 무려 의사래요. 그것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도련님이었죠. 어머님은 시누이한테도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결혼은 각자 모아놓은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예비 아주버님도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상견례를 다녀온 어머님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아유,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예단을 엄청나게 요구하더라. 예단으로 아파트를 해오래 글쎄. 아니, 아들 의사 만들어 놓으면 다야? 의사가 뭔 벼슬이야? 누가 그 결혼 시켜달라고 졸랐냐고. 얼마나 으스대던지 듣기가 싫더라. 아유, 그랬어요? 아들 의사 만들어 놓고 장가 보낼 때 많이 요구하는 집안들 많더라고요. 아들 팔아서 결혼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 맞아. 그 집도 뭐 대단한 집은 아니야. 그런데 아들이 의사라 보는 눈이 많다면서 보여지는 것들은 최고급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아이, 그런데 우리 집이 뭐 그렇게 해줄 만한 형편도 아니고
결혼이 웬수다 웬수. 시댁은 아시다시피 평범한 집안인데 최고급으로 해줄 돈이 없어요. 어머님이 한동안 그쪽 시누이의 예비시댁 욕을 입에 달고 계셨지요. 하지만 욕만 하면 뭐해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시댁에서 원하는 수준은 불가능했고요. 시누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모아놓질 못했어요. 아버님도 퇴직을 하신 상황이라 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방법이 없는 어머님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하셨나 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저희 부부였어요. 근데 니네 얼마 있니?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지금 있는 돈뿐만 아니라 그 필요하면 대출까지 해서 다 말해봐. 엄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아빠 환갑잔치도 겨우 했는데 우리 진짜 돈 없어. 네 누나가 보통 집안에 시집을 가냐? 의사랑 결혼하잖아. 분명히 살면서 너네도 도움받을 일이 꼭 생기긴 할 거야. 한평생 도움받을 건데. 엄마는 벌써부터 고맙다. 의사 매형이 들어오는 건데 니네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예단비 정도는 니네가 책임지거라. 갑자기 시누이 결혼 자금의 책임을 저희 부부한테 넘기더라고요. 저희가 시누이를 키웠나요? 저희가 시누이한테 뭐 빚졌냐고요. 그냥 흔하디 흔한 남매일 뿐입니다. 정말 황당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데 남편은 또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긁적긁적 하대요. 이러다간 시누이 결혼 어그러지면 저희 책임으로 돌릴까봐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결혼하시면 저희가 냉장고 정도는 선물로 드리죠. 저희가 손 아랫사람들인데 설마 도리를 안 하겠어요? 어머님이 부모이시고 저희는 동생이니 저희는 도리만 지키면 되는 거지요. 어머님 형편에 맞춰서 딸을 결혼시키는 거지. 동생이 동생 형편에 맞춰서 시누이 결혼시키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저희 보고 시누이 결혼을 시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무슨 당연하다는 듯 우리가 무슨 큰 은혜를 입었다는 듯한 말투로 시누이 예단비가 당연히 우리 몫인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저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저희 자식 아닙니다. 저희는 동생이고요. 형님이 결혼하시는데 예단비를 대라니요. 도리만 할 겁니다. 어머님이 형편이 안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예비시댁에 확실하게 이 결혼은 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님의 말투가 너무 짜증이 나고 이 책임을 우리 부부에게 전가시킬 것 같아서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너희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급에 따라 대우도 달리해줘야 하는 법이야. 의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냉장고 정도만 선물로 주니? 좀 더 큰 걸로 하거라. 그리고 내가 부탁할게. 너희는 직업이 있어서 대출이라도 되지. 우리는 퇴직하고 연금 받는 사람들인데 돈이 어딨어. 너네가 좀 해줘. 갚는 건 우리가 할게 그럼.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동생 내외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니? 남들은 그냥도 해줘. 정말 갚는 거지? 그럼 대출 알아봐 볼게. 그리고 엄마, 돈 주고 매형 사오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해. 대출을 해주면 갚는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은 건지 남편은 그날부터 진짜로 대출을 알아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애틋한 남매도 아니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보, 진짜 대출을 대신 받아주는 거 아니지? 나 그런 금융거래 싫어해. 우리가 필요한 돈이면 몰라. 이건 어머님, 아버님이 필요한 돈이잖아. 위험부담 있는 대출이고 이런 식의 거래는 정말 하기 싫어. 대출 대신 받아줬다간 그날로 이혼이니까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그렇게 애타하는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못 믿어? 엄마가 갚아준다면 갚아줄 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할 일 아니라고. 어머님 처음에 하신 말씀 기억 안 나? 우리한테 형님 예단비 내놓으라고 하셨었어.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가 그 빚을 다 떠안게 된다고. 그럼 당신이 상속받을 돈들 좀 쓰자.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처남한테 주면 되지. 안 그래?
그 돈 우리 엄마 유산이야. 아직 정산 끝나지도 않았다고. 그런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돈 쓸 생각도 하지 말고 대출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님이랑 형님 일이야. 우리는 한 걸음 뒤에 있어야 한다고. 그때 싸워서 한동안 말도 안 했어요. 저희 결혼하고 처음 싸웠던 날이었어요. 다른 일 때문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줄 돈 대출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너무나 짜증이 났었어요. 어쨌든 싸워서 더 이상의 일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시누이 결혼식은 저희가 뒷짐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무슨 자식 결혼시키는 것 마냥 발을 동동 굴려야 하냐고요. 공도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누이가 집을 샀다고 해요. 결혼이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살림부터 합친다고 하며 짐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가는 날을 알려줬어요. 그날 이사하면서 집들이도 한다고 해서 말도 안 하는 남편과 시누이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시누이의 집은 신축 아파트였고요. 고층으로 집을 잘 잡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수완을 하셨는지 비싸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사가 한창인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누이가 저를 유난히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올케, 이제 왔어? 어서 와. 이사가 다 안 끝나서 아직 정신없지만 여기 앉아, 여기. 뭐, 시원한 거라도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형님. 근데 집 정말 좋네요. 전망도 좋고요. 새 집이라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올케,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올케 덕분에 살았어. 사실 결혼 못하나 하고 있었거든. 시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제 덕분에 뭘 했는지 몰라서 시누이한테 다시 물었죠. 제 덕분에요? 뭘 제 덕분이에요? 저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뭘 했나요? 어머, 올케가 우리 집값 보태줘서 살 수 있었잖아. 올케, 다시 봤어. 3억이나 보태주고. 역시 대기업 다니니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구나. 신축 아파트라 중도금은 대출금으로 낼 수 있었고 잔금이 부족했는데 그걸 올케가 진돈으로 냈지 뭐야. 정말 고마워. 네? 3억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억을 줬다고요? 그래서 이 집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리를 피한 것 같았어요. 제가 자꾸 무슨 소리 하는 줄 모르자 시누이도 갑자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 확 지나갔고요. 전 그때 3억 원이라는 돈의 행방이 혹시 제 통장에 있어야 하는 엄마의 유산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남편이 그 돈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핸드폰의 은행 앱으로 상속받은 돈을 조회해보니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게 맞았어요.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요. 시누이에게 준 3억은 엄마가 남기고 간 유산이었고요. 남동생과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따로 물어보니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래, 맞아. 그 돈 당신 돈이야. 솔직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놓을 생각을 안 해. 우리 집에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 알았을 거 아니냐고. 누나 결혼할 돈 없어서 와이프 상속받는 돈 훔쳐서 줬니? 네 누나는 그 돈 받으면서 고맙대.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 돈 가져와서 잘했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누나는 결혼 날짜 다 잡아놨었고 엄마는 돈 없다고 이리저리 돈 구하러 다니는데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어떻게 며느리가 되어서 돈이 있는데도 내놓지도 않고 그걸 구경만 하고 있냐고. 내가 화가 나는 건 말이야. 당신의 그런 태도야. 우리 가족은 가족도 아니지?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잖아. 시누이 결혼하는데 손아래 동생 부부가 시누이 집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 그 어떤 막장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은 본 적도 없어.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누나 좀 도와주고 싶었다고 치자. 그러면 나를 설득해서 정상적인 루트로 내 돈을 내가 쓰게끔 해야지. 무슨 도둑도 아니고 내 돈을 훔쳐가?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뭐? 도둑? 훔쳐? 부부 사이에 뭘 훔쳐? 원래 부부 사이에는 네 건 내 거 없는 법이야. 어차피 공급인데 뭘 허락을 받아. 옛날에는 가장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했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인데 뭘 설득을 하고 회의를 해. 그리고 당신이 솔직하게 말했으면 해줬겠냐? 당신이 그런 말이 통할 사람이냐고. 나는 아니라고 봐. 내가 이렇게 몰래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장모님 집 처남 줬잖아. 정확히 따지면 반반씩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럼 그 돈 현금 유산에서 빠지는 걸로 하면 어차피 계산이 맞아. 이미 돈은 다 써버렸는데 어쩔 건데. 그래? 그럼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그 도둑질에 대해 책임을 져. 그 돈은 나랑 동생이 반반씩 나눠야 하는 엄마의 유산이고 유산은 부부의 공금이 아니야, 이 멍청아. 그리고 그 돈의 출금을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당신이 마음대로 꺼내서 썼으니까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당신이 내 명의 도용하고 올바른 루트로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거야. 각오해. 나 당신 고소할 거야. 물론 이혼도 할 거고. 제가 요목조목 따지며 큰 소리를 치니 남편은 동공에 지진이 왔고요. 당황하는 표정이 너무도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부르면서 그때서야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누이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전화를 몇 번이나 했고요. 시어머니, 아버님까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왔어요. 한 통도 받지 않았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부터 떼어봤어요. 그 집은 시누이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의 돈으로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폭발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와 대화를 시도하려는 남편에게 등기부 등본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끔찍해. 당신이랑 결혼한 거 되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당신 가족만 짠하고 당신 와이프인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니? 우리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는 사람이 그 돈을 그렇게 써? 정 떨어져. 웬만하면 이 집에서도 나가. 이 집도 우리 엄마가 2억이나 보태준 집이잖아.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 남편은 제가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니까 일단은 나가더라고요. 시댁에 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시어머님이 전화 오고 난리쳤지만 받지 않았고요. 찾아오면 가만히 안 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전부 말했더니 당연히 동생도 놀라서 다음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검찰직 공무원이라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동생은 이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까지 냈어요. 동생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제 계좌와 남편의 계좌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누나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돈을 돌려받는 거야? 아니면 진정한 사과야? 사과를 할 인간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꾸미지도 않았어. 돈이 그대로 내 통장에 다시 들어와서 너랑 반반씩 가르고 싶어. 그러면 매형과는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 살고 싶어? 아니면 이참에 헤어지고 싶어? 그 인간하고는 헤어져야지. 이런 꼴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 나는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싶어. 누나, 잘 들어. 매형은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위법한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정말 큰일이다.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혔나 봐. 방법은 있는 거지? 딱 내 돈으로 집을 산 게 아니야. 내 돈은 그 집 산 돈의 일부분이라고. 이걸 증명할 수 있어?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야? 당연하지. 계좌 이체한 거 이력이 남아있잖아.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누나 계좌에서 돈을 꺼내는지 몇 시 몇 초까지 다 나와 있어. 게다가 그 돈이 고스란히 매형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딨어. 누나 돈으로 그 집 잔금 치른 거 다 나올 거야.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 참 든든했어요.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말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법으로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날 바로 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부부간의 횡령으로 고소했고요.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한 재산 반환 소송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변호사까지도 만나고 왔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혼소송까지도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착수금을 건넸고요. 하루라도 빨리 남편 놈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 여보, 고소라니. 부부 사이에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그 돈을 다른 데에 쓴 것도 아니고, 막말로 도박을 해서 여자를 만났어. 어려움에 처한 내 누나를 도와준 거잖아. 아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돈 다시 되돌려놔. 그럼 고소 취하할게. 그걸 어떻게 해? 이미 잔금 다 치르고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집 팔면 양도세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럼 법정에서 보던지.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다시 그 돈을 되돌려 놓는 거. 그거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건 어렵고, 아, 그럼 누나한테 말해서 다달이 그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될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지 않아? 말장난 그만하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럼 여보, 저기 고소만 취하해주면 안 될까? 고소당하면 일단 회사 다니는 것도 어려워지고 내가 명의를 당신 명의로 돌려놓을게. 어? 개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해놓지 못하면 연락도 하지 마. 법정에서 만나. 그럼 되는 거야, 알았어? 남편이 쩔쩔매며 빌었지만 저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제 특유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특유 재산은 저 혼자만의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제 허락 없이 썼다면 그건 위법입니다. 게다가 이 돈은 제 남동생과 반을 나눠야 하는 돈이었고요. 이런 돈을 어떻게 남편 마음대로 쓰나요? 제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빼앗긴다면 한이 맺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 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죠. 예, 아우 어려울 때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거라며. 그게 도리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네 시누이한테 해주는 거는 큰일도 아니야. 상속받은 거 남편과 같이 쓰는 게 뭐가 큰 죄니? 이 인정머리 없는 거사. 어떻게 내 아들을 고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냐고? 어머님,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지 마시고요. 뭐라도 저한테 큰 소리 치고 싶으시면 뭘 좀 알아보시고 덤비세요. 나이값 하며 살라고 저한테 강조하셨잖아요. 도리 지키며 살라고요. 어머님은 나이값 좀 하시고 사세요. 정말 보기 추하니까요.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고요. 가차없이 소송이 진행했어요. 소송을 진행해 보니 상속을 받은 이런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희처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공동재산처럼 분할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남편의 죄가 성립이 됐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명시를 신청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결혼할 때 연봉을 속인 것 있죠? 연봉을 2천만 원이나 저에게 낮추어 말했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은 뒤로 빼돌려 놨더라고요. 이 돈을 아주 차곡차곡 잘 모아놨고요. 남편이 아주 진땀을 흘리며 그 돈은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데 그런 돈은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하네요. 열심히 남편이 뒤로 빼돌린 돈은 저와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이유가 남편의 도둑질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도 물론 제가 유리했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제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훔쳐간 상속받은 제 돈은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검찰로 송치됐고요.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어요.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 결말을 내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 모든 것을 제 동생이 도와줘서 제가 동생 덕을 많이 봤어요. 아마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전 남편 놈이 산 집은 결국 다시 팔아서 제 통장에 그 돈 그대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소송을 당해서 직장에서도 잘렸고요. 저와 이혼하고 재산 분할까지 되어서 한마디로 개털이 돼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잘못된 생각으로 시누이까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시누이 남편이 이혼 무효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우리 가족 쪽박내니까 좋아? 나랑 누나 이렇게 만드니까 좋냐고. 그까지 돈 좀 나눠 쓴 게 그렇게 큰 죄냐? 당신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법원에서 그까지 돈 좀 나눠 쓴 게 죄라고 결정했잖아. 왜 인정을 못해? 내가 당신하고 이혼한 이유가 이거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거. 그게 당신의 큰 단점이다.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들고 당신 잘 살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당신 앞길 막을 거니까. 또 고소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지은 죄에 반성하면서 살라고. 그게 속지 않은 길이야. 법적인 모든 걸 동원해 제 돈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써버린 전 남편을 응징해버렸어요. 추가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예전 시누이도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자식들이 고통을 받으니 그들의 부모들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집 인간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과할 인간들이었으면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저는 지금 신혼집도 정리하고 남동생과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교활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한동안 사람이 무서워지기도 했지만 극복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저 스스로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